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 오늘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 한 대목이죠.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 주거 안정 대책 마련, 또 북한에 대한 비대면 대화 제안까지 관심을 끄는 내용 엄청 많았습니다. 잠시 후 뉴스업,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의 핵심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옴내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이 조용한 주말이 아니었어요. 뭐 국내는 물론이고 북한까지 포함해서 미국까지 해가지고 온통 뉴스가 아주 폭발하는 주말 같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는 이 서울 은평구에서는 가장 큰 뉴스가 제가 사는 집 보일러가 얼었다, 이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뉴스죠. 네.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네. 예. 어떻게 하셨나요? 무사히 나오셨습니다. 네, 녹였죠. 네, 제 이 고사리 같은 양손으로 보일러를 녹였습니다. 쓰담쓰담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꼭 붙들고. 아이고, 두 분 사느라고 애쓰십니다. 자, 첫 번째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산이 준비하신 뉴스, 역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죠? 네, 2021년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신년사 첫 문장이 여운이 좀 묘합니다. 첫 문장부터. 예.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아하. 했는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역대 최저치 이를 찍고 있어서 예. 마음이 좀 심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예. 당연히 또 코로나에 대한 얘기죠. 예. 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붙여져서 종합적인 정세와 대통령의 기분까지도 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도 좋은 일은 그렇죠.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주식이 뭐 많이 그렇습니다. 올랐다 이거 외에는 네.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이 과거 이번 이게 지난 한 해에 대해서 이제 뭐 굉장히 뭐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대통령 개인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겠습니까? 국가적인 전체 상황을 또 네. 이렇게 대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런데 오늘 신년사가 보니까 회복과 도약이 키워드예요. 네네. 작년에는 혁신과 공정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1년 만에 이렇게 어떤 사뭇 다른 기조의 이런 신년사의 키워드 어떻게 보십니까? 포용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공정 혁신이 그 회복, 도약 이걸로 예.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공정 혁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런 인식이 드러나 보이고 실제로 그런 자평들이 눈에 띕니다. 예.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지난해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네. 라고 자평을 했는데, 작년 신년사를 보면 공수처법이나 수사권 조정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계속해서 검찰 어쩌고 하는 여기에 좀 발목 잡히지 않겠다. 예. 이제 민생 경제에 더 집중하겠다. 예. 이런 메시지를 좀 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정경제 3법이랑 노동 3법에 대해서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라고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새해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이 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경제 부분에서 이를테면은 노동 3법 통과를 했는데 이건 뭐 사용자 측에서도 반발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노동계에서도 반발이 있고 네. 그리고 그 통과의 명목이 아예로 핵심 협약 비준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협약은 비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신년사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런 경제적인 또 노동에 대한 문제를 두고 앞으로 더 논쟁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또 암시를 읽었습니다. 예, 여전히 공정의 이슈도 올해 중요하게 작용을 하리라고 보네요. 그런데 단지 지금 상황에 맞춰서 좀 회복과 도약으로 방향을 설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거의 뭐 사과하는 이런 말투 같아요. 이게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다. 이건 사실상 사과로 봐야 되겠죠? 네, 언론에서도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로 사과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2020년 신년사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발언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라고 했고 공급에 초점을 맞춘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왜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혼자서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3가지 정도로 추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는 괜찮고 세부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의 집가 상승을 위해 썼던 통제책은 옳다. 이제 공급 확대 정도 더 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부동산 하면 뭔가 소유를 떠올리게 하는데 주거라고 했을 때는 뭐 삶의 필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뉘앙스를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세 번째 해석에 저는 이제 가장 좀 마음이 와닿는 게 부동산 문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바로 집값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집의 가격이 올랐느냐 내려갔느냐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게 되는데 결코 뭐 그것의 그 기준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정책들이고 그러면 올해 그러면 성과가 날 거냐? 부동산 가격이 그럼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냐? 그거 전망하기 쉽지 않거든요. 누구도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만 주거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이 부동산 가격 문제를 포괄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어떤 환경 그리고 살 수 있는 집의 어떤 형태 그리고 물량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제 공급 확대나 물량을 좀 풀어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동산은 아무래도 경제 정책에 가깝다면 주거는 어떤 기본권 또 살 권리? 예, 이런 부분에 오히려 맞닿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질에 다가갔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일본 언론의 반응이 나왔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어떤 대목을 두고 반응이 나온 겁니까?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교 사안들을 언급을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 기본으로 깔리고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다. 라는 것도 상기를 시키면서 남북관계 얘기도 하고 또 신남방, 신북방에 관한 그런 정책 얘기도 했는데 한일 관계가 한 문장이 포함이 됐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단어도 좀 빠지고 그리고 뭐 다른 표현보다도 위안부 배상 판결이 떨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그것을 언급하느냐 이것이 이제 일본 언론의 관심사였는데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일본 측에서는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도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 한일 갈등도 경험을 해봤고 국내의 반일 분위기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데요. 참 이 대목이 재밌는 게 최근에 아베에 이어 스가 총리까지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신년사에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어떤 분량을 할애한 것이 일본에서도 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한일 지도자가 서로에 대해서 신경을 밝히기 어려운 국제관계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느낌도 드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얼마나 자기 직을 유지하는 건지 바뀐다면 어떤 리더십으로 바뀌는 건지가 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요즘 분위기 좀 안 좋죠. 거기도. 거기 굉장히 안 좋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관심사는 코로나19 백신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신년사에 나와 있습니까? 다음 달에 시작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라는 점, 세 번째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보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라고 백신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대통령이 내비쳤습니다. 예, 궁극적인 목표는 백신 자주권이네요. 거리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하겠다. 이런 백신을 이야기입니다. 확보하는 것도 확보하는 거고 예. 확보하는 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접종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른 나라가 개발한 백신에 이제 휘둘리지 않는 선까지 우리가 한번 해나가야겠다 이런 비전을 지금 담았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최근에 이제 백신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논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겨냥해서 또 특별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백신 이야기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신년사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백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백신 공급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고요? 네,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나 대상자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백신을 확보해가지고 배치를 하겠지만 누가 어느 것을 맞겠다. 이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 최근에 백신 논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백신이 더 좋다. 어떤 분들은 저 백신이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막 그런 선택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 백신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두루 배치를 해놨을 때 그것을 이제 순서대로 누구부터 맞을 거냐. 예.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예, 그렇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단 윤곽에 나온 것은 나이순 이라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또 WHO에서 권고했던 기준 이런 것들을 예. 보면 첫 번째는 코로나19 의료진을 포함해서 네. 네, 고위험 시설이라는 또 요양시설에 일하는 그런 의료진 같은 분들을 포함한 의료진들이 그렇죠.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다 노인 예.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데 근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예. 세부 쟁점들은 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왜냐하면 쟁점입니까? WHO 기준에 보면은 만성 질환자라든지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까지도 아하.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 뭐 연령이라든지 또 직업군 이걸로는 분류가 안 된다면 예. 어디쯤 언제쯤에 배치가 될 거냐 예.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 필수 인력이라고 했을 때 사회 필수 인력부터 그렇죠. 우선순위로 접종한다고 했는데 예. 여기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나 경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하. 네, 미국 같으면은 이제 소방관, 경찰관을 조금 더 앞세워서 예. 그렇게 접종을 또 하고 있는데 예. 그 외에도 뭐 교사 직군이라든지 예. 여러 또 직군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도 논쟁이 있대요. 교사들은 방학 중인데 그렇게 절실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논쟁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백신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논쟁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사실 그렇죠. 앞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얘기를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면 사실 지금 쭉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처럼 보이는 게 예.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그런 대목이 두 가지. 앞서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밝힌 부분하고 예. 이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얘기한 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핵심이 그 두 개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백신을 둘러싼 사실은 국제정치적 맥락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예. 투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백신 말씀하신 백신 자주권 이런 데 사실은 방점이 찍혔거든요. 예. 그거는 첫 번째로 최근의 논란을 좀 의식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신년사 자체에 어떤 큰 어떤 방향의 설정 이런 거를 담기보다는 예. 임기가 이제 좀 마무리로 이제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 임기를 좀 마무리하고 이제 어떤 개혁 과제나 이런 것들은 뭐 추가로 뭐 이렇게 발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는 그런 신년사였는데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신년사에 이제 찍혀야 될 어떤 중요한 어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가는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메시지의 동력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백신 얘기도 사실은 지금 실제적인 백신 공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제 느껴지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질병관리청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밝히는 바에 더 이제 좀 관심이 쏠리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백신을 어떻게 공급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느냐가 지금 선진국에서는 또 하나의 사회적 정의의 지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국가 시스템 얼마나 유능한 정부냐를 가늠하는
초미의 관심의 지표가 바로 백신에 대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급이거든요. 우리도 곧 닥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점에서 국가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여지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누구부터 할 거냐. 이게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어떤 감염의 전파를 차단한다거나 또 어떤 사정을 감안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공학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문과와 이과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문과, 이과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 저는 문과입니다. 예. 자, 어쨌든 전국민 무료 접종성이라는 큰 원칙은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논란이 있습니다.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네. 예. 일단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재정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부족하다. 예, 그 많은 국민들이 2번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 콜드체인, 이 초저온 보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추가적으로 예. 설비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기로 했는데 네. 예비비도 코로나19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는 재해라든지 여기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조달을 하게 될 방침입니다. 예. 해외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무상 공급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굳이 중산층 이상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런 네. 논란도 있는데요. 미국, 독일, 중국, 일본이 어떻게 부담하느냐의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또 구매를 하는 것이고 민간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리고 집단 면역 형성이라고 하는 국가적 목표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이 대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다 접종을 해준다 해도 안 맞겠다는 국민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나라가 있어서 오히려 문제죠. 네. 예, 그런 나라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이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국가재정 빠듯하지만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한숨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 4차 재난지원금. 정치권이 토론 모드에 진입했다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외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예. 내부 검토를 또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더 주류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예. 대표도 코로나가 잦아들면이라는 단서를 붙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일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차도 안 했는데 벌써 4차 얘기하냐 선거용이냐 예. 이런 불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기는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근데 하면은 선별이다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어서 아무래도 양쪽의 공통분모라고 했을 때는 선별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지만 또 4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좀 더 남은 거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계속해서 보편지급론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보편 지급하자 이렇게 또 나설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국민의힘이 이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당 내에서 뭐 3차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해보자. 예. 왜 성갑도 이러냐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4차도 필요하다 쪽으로 정리는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주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게 재보선전에 주는 것은 선거 영향이다 이런 주장은 제가 볼 땐 좀 자제하는 게 옳고 예. 특히 이 재난지원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예. 접근하거든요. 야당이.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재보궐선거 이전에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그게 뭐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럼 선거 이후로 미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일단은 싫지만은 반대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애매모호한. 싫은 게 맞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아니 거기에 예. 오히려 얹혀가지고 같이 여야 공동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예. 연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거 쟁점이 안 아니, 되겠죠. 맞습니다. 네. 지난번 예결위 때 예산 증액한 것도 그 야당이 역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 제안 또 하기도 예, 했었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노력해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세 번째 뉴스는 빙하가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뉴스의 비밀 김종대에게 물어봐. 왜 또 저한테? 좋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해군의 현존 수중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으며 네, 앞에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중에 북한을 언급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조선중앙TV의 8차 당대회 보고 내용 보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친절하게 자꾸 뭘 열어놓겠다, 대화하자 그러는데 북한에서 발표되는 거는 그냥 뭐 핵무력 얘기하고 그냥 무서워요. 네. 네, 대화 뭐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저러니 이게 남북이 이렇게 대조적이네 이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약간 그래도 북한과 대화를 좀 모색하고 이런 게 좀 익숙한 그림들이 있었는데 예. 상상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예. 역시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된다. 김종대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하루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노동당의 이제 당대회라는 게 예. 지금 6일차를 하고 뭐 이런 보도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 별로 이제 대미 또 대남 관계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예.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또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방역 협력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회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 군사적 측면이 우선이라는 걸 확실히 표명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은 뭐 상대방이 선의로 나오면 난 선의로 하고 강하게 나오면 받아치겠다. 평양 박치기로 들여받겠다. 뭐 이렇게 평양 박치기요? 평양 네. 그거 센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한때 오바마가 표방했던 친절한 무시 정책, 친절한 무시 정책. 베닌이라고 웃고 예. 있지만 무시하면서 내버려 두겠다. 그렇죠. 네. 결국은 자기 길을 가겠다는 그런데 거를 친절한 건 표현하는. 맞습니까? 이 상태로 북한하고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 자꾸 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기존의 합의를 무력화하거나 파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합의는 일단 유효한 거예요. 네. 그러면 뭐 하노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남북 간의 9.19 정상회담 다 유효하고 깨지는 않겠다. 요거는 조금 여진 남겨놓은 거고 두 번째 대외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대외 관계를 개선하고 확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있어요. 대외 관계란 무엇입니까? 대남 대미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다 해당됩니다. 북한이 예, 좋아하는 중국, 러시아까지 중국, 러시아?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번엔 네. 중러에도 상당히 많은 연대하자는 메시지가 들어가 그래서 있어요. 이 북한 노동당이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의 정책을 펼 거냐는 사실 내부의 어떤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거부터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뉴스 화사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뭐 진보 정당 활동 이런 것도 하면서 당직 이런 거에 네?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의원 맞습니까? 구의원이신가? 시의원이죠. 시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뭐 정무국이 다시 비서국이 됐다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총비서가 됐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두 가지의 복고풍이 보입니다. 비서국의 부활은 과거 전통적 체제의 부활입니다.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은 비서국 또는 뭐 서기국 뭐 이런 걸 하죠. 그렇죠. 왜 김정일 선대 그 총비서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그것이 다시 부활했다. 비서국 체제다. 역시 과거의 당의 어떤 그 일체성과 유일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복고풍이고요. 복고풍이다. 예. 그럼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김 비서 어서 오십시오 이래도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 비서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김총 비서. 됩니다. 예. 네. 자, 그런 점에서 역시 그 어떤 내부의 개혁과 조금 더 어떤 그 변화를 위한 어떤 그 전진이라기보다는 어떤 내부 단결을 더 꾀하고 주민들 동원을 강화하는 근데 복고풍에 김정일을 가까웠다고 지난번에 북한은 영원한 총비서 이렇게 추대를 했고 예.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은 이제 그 전에 위원장 전의 직책은 제1비서 이렇게 예. 해서 예. 그 비서 중에서도 직책을 좀 낮추는 모습을 보였고 예. 그리고 이 김정일 위원장도 사실은 예. 김일성 이제 김일성 국가 주석에 대해서 그 주석직을 이제 승계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주석은 지금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총비서가 자기가 된 것은 예.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나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 반열이다. 이렇게 지금 과시한 거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거든요. 10년 상 치렀잖아. 이 10년을 상을 치렀기 예, 예, 때문에 예. 이제는 아버지 전면에 나설 그 것이다. 상당한 지 10년 됐잖아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궁금한 게 김여정은 오히려 이제 이선으로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 지금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는데 여기서 명단에 빠졌고 그다음에 당직 중에 이제 부장 무슨 부장 뭐 통일전선 부장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장에도 지금 이름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건 뭐가 왜 그런 걸까요? 김여정이 욕을 많이 먹은 그러니까 것일까요? 이번에 대미 대남 라인들은 전반적으로 퇴조한 걸로 봐야 됩니다. 대남 대미 라인이 퇴조했다. 최선희 그 의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사실 이선으로 물러난 거나 다름없죠. 그 후보위원회에서도 강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어떤 외교 라인들은 위축이 됐는데 그 중에서 김여정은 그런데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여정은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아무래도 숨 고르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사무실 책상 위에 김여정 진급 서류가 놓여져 있다는 것. 다른 직책으로 진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당분간 대미 대남 라인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외교 비둘기파들은 아무래도 조금 후퇴하고 김여정은 따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외교의 시절보다는 어떤 무력 또는 강한 이미지로 이렇게 어떤 그 좀 과시적인 행태로 좀 돌아선 걸로 보여져요. 일단은 하노이 회담에 관여했던 인물들은 다 이제 사실은 얼굴이 많이 없어지는 국면인 것 같은데. 많이 없어졌죠. 남아있던 리성건 외무상 정도. 이런 정도.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관심사가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술핵 개발 지시를 하고 핵 잠수함 도입을 또 공식화하고 그다음에 뭐 초음속 무슨 뭐 이 미사일 극초음속 뭐 미사일 만든다고 하고 이런 신무기들을 막 만든다는 것처럼 보여져서 상당히 지금 경계심이 큽니다. 이런 무기는 역시 전쟁광인지 평화광인지 김종대 해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진입했다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역대급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역대급 군비 경쟁이다. 냉전 시대 이후 한국 전쟁 지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군비 경쟁은 주로 재래식 무기 분야였습니다. 비핵 재래식 무기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막 전략 자산이 마구 들어오고 있어요. 핵 추진 잠수함 하고 있죠. 경항모 들어온다 그러죠. 또 그 외에도 지금 미사일 사정거리가 뭐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미사일 그 사정거리 제한이 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미사일 자산 증가. 지금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500발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핵잠수함 만든다고 하니까 핵잠에는 핵잠으로 대응하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핵 개발도 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 군비 경쟁이란 의미는 과거의 비핵 재래식 무기 수준을 초월했다. 이제는 전략 자산 경쟁이다. 게임 체인저가 뭐냐 이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막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우리도 막 군비 경쟁 해야 됩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많은 재정의 팽창이 괄목할 만하게 이루어진 분야가 바로 국방비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천명하셨고 그러면서 군비 증강은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대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무력에 관해서도 북한의 사고 변화가 보입니다. 그 남한을 향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전술 핵무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이거 굉장히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핵무기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라 그랬는데 다종화란 말이 빠지고 전술 무기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전술 단거리 미사일하고 핵탄두가 결합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것은 남한이나 최대한 해봐야 주일미군 일부 정도인데 그걸 겨냥하는 무기인데 이렇게 서로 그러면 군비 경쟁을 해서 계속 갈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우리가 부딪히는 일본까지도 갈 것 없이 이거는 확실히 한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죠? 역대급 군비 경쟁이다. 역대급 군비 경쟁. 지금 북한하고 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역대급 군비 경쟁에서 더 이상 기회의 창문이 닫히기 전에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를 마련하려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북한에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을 경유해야 워싱턴으로 갈 수 있다는 교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번에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죠.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트럼프한테 써먹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역시 김종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없네요.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